확인되지 않은 소문 하나에 중국 반도체 관련주가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자, 보도된 바 따르면 일본이 중국으로 가는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 패턴을 새기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대외 의존도는 여전히 70%를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는 95% 이상이 일본 기업 제품입니다. 대체재가 거의 없고 비축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네덜란드의 ASML 노광 장비 제한에 이어 이제 일본마저 소재 공급을 조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심각한 공급망 제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포토레지스트 공급 축소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지 공급망과 지정학 관점에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토레지스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새기기 위해 사용하는 감광성 화학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사진을 인화할 때 쓰는 인화지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이 물질을 웨이퍼 표면에 얇게 바른 뒤 빛을 쪼여 회로 패턴을 새겨 넣습니다. 최첨단 반도체일수록 회로 패턴이 극도로 미세해지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의 품질이 수율을 좌우합니다. 자,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7, 나노, 5 나노 공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쿄용화공업, JSR, 시네스화학, 후지필름 등 일본 기업 4곳이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비오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도쿄응화공업이 약 31%, 시네스화학이 약 30%로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이 독점하고 있을까요? 포토레지스트는 수십 년간 축적된 화학 공정 노하우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원료 배합 비율, 정제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 모두가 기업의 핵심 비밀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60년대부터 이 분야에 투자해 왔고 그 기술 격차는 지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교체한다는 건 전체 생산 라인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면 수율이 떨어지고 안정화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을 감수할 기업은 없습니다. 이것이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가장 교체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포토레지스트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품질이 문제입니다. 중국 최대 포토레지스트 기업인 베이징과학기술, 난다광전, 용타이과학기술 등이 자체 생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드는 제품은 대부분 9세대 공정용입니다. 중국 반도체 재료 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포토레지스트 자급률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첨단 제품으로 범위를 좁히면 자급률은 5%도 안 됩니다. 네,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는 수천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화학 조성을 조금만 바꿔도 감광 특성, 점도, 안정성이 모두 달라집니다. 일본 기업들은 50년 넘게 이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설령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만들어낸다 해도 반도체 제조사들이 쉽게 채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산 포토레지스트를 테스트해보고는 곧바로 다시 일본산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중국 펩 관계자는 국산 포토레지스트를 써보니 수율이 20% 이상 떨어졌다며 우리가 애국심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대량 비축을 하지 않았을까요? 포토레지스트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한계입니다. 화학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량 비축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결국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제 일본의 공급 축소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2025년 11월 여러 외신이 일본 포토레지스트 기업들의 대중 공급 감소 움직임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네스화학의 중국향 수출이 전월 대비 42% 급감했다는 구체적 수치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갑자기 중국 고객사에 생산 스케줄 조정, 공급 지연 같은 모호한 답변만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입니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제조 시설 대상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했죠.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별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면 중국의 직접적인 보복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자체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성공하면 자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의 압박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일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인 셈이죠. 그렇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어떤 타격을 입게 될까요? SMIC, 화홍반도체, YMTC 같은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일본산 포토레지스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는 대체제가 전혀 없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줄어들면 생산량 자체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를 분석한 복수의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팹들의 가동률이 8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90% 이상이었습니다. 한 SMIK 협력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팹 측에서는 소재 수급 문제 때문이라고 귀띔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 리서치 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중국 팹들의 설비 투자액이 작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 개발 지연입니다. 자, 중국은 자체 기술로 7 나노 공정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가 부족하면 연구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과학원 소속 반도체 연구소 관계자는 소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계와 장비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체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하면 안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급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일본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듀폰이나 독일 머크도 일부 제품을 만들지만 이들 역시 미국과 유럽의 수출 통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합니다. 특히 동진 세미캠은 9세대 아이라인 포토레지스트에서 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ARF 포토레지스트에서도 약 20%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나 첨단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본 기업들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여름입니다.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 품목이었죠. 한국 반도체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재고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행히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국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수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들은 연구 개발을 대폭 강화했고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큽니다. 특히 첨단 공정용 포토레지스트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국 역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강조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중국향 수출을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 한국 화학기업 임원은 중국 고객사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우리 마음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복잡한 딜레마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에 소재를 공급해 수익을 올리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산 소재로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키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쟁자가 됩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위 이익보다는 장기 전략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어디서도 포토레지스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소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는 물론이고 소재, 부품까지 모두 통제하려 합니다. 동맹국들도 이 전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도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쟁자이자 때로는 갈등 관계였던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술 경쟁은 치열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진영에 속하게 된 것이죠.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2019년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지금은 협력하고 있지만 언제든 일본이 다시 소재 공급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공급 축소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기회를 주는 걸까요? 첫째, 중국 경쟁사들의 발목이 묶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건 중국의 저가 공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팹들은 생산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시간 동안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공정과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주춤한 사이 우리가 다음 세대 기술을 확보하면 게임은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고객사들이 한국으로 주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중국 팹들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한국이나 대만으로 주문을 옮깁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의 수주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시장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도 기회입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한국 포토레지스트 기업들은 이미 증설에 나섰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조금씩 파고들 기회를 얻은 셈이죠. 넷째,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기술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핵심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첨단 반도체 기술 이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도 한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받고 있죠. 자,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팹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연구개발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도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 수준입니다. 홍콩을 포함하면 51%를 넘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향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최대 시장 중 하나입니다. 만약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 한국 기업들은 이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수백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숙 공정 반도체나 레거시 칩 분야에서는 중국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협력하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 이 공장들을 증설하거나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없습니다. 셋째, 소재 부품 자립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한국도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이고 있지만 일본과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도 공급을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같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취약합니다. 정부는 소부장 육성에 수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며 자체 기술 확보가 결국 생존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은 어떻게 재편될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탈중국화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합니다. 장비, 소재, 설계도구 모든 영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입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공급 축소는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자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 것입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서라도 장비, 소재, 설계 도구를 국산화하려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숙 공정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독자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가전, 통신 장비 같은 분야에 쓰이는 레거시 칩은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죠. 결국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미국 중심의 동맹 공급망입니다. 한국, 대만, 일본, 유럽이 여기 속합니다. 최첨단 기술과 소재, 장비가 이 그룹 안에서만 유통됩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중심의 독자 공급망입니다. 기술 수준은 낮지만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 동맹 안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지 않는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자, 첨단 반도체는 미국과 협력해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성숙 공정 제품은 중국 시장에도 공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남으려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공급 축소는 단순한 소재 공급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반도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기술 경쟁을 넘어 소재, 부품, 장비와 동맹을 둘러싼 전략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핵심은 공급망을 누가 장악하느냐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설계 도구도 막혔고 이제 소재까지 끊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한국에게는 기회입니다. 중국 경쟁사들이 발목 잡힌 사이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의 주문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시장을 잃을 리스크도 있고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소재 부품을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한일이 같은 편에 서 있지만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자체 기술 확보입니다. 네.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고 첨단 공정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미중 갈등 속에서도 일본의 견제 속에서도 중국의 도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제 이슈의 진실을 계속 파헤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